이딴 칠순잔치 신을 하지 마! 쾅! 식탁이 허공으로 솟구쳤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날았습니다. 삼각김밥이 사방으로 튀었죠. 일회용 접시들이 산산이 흩어졌어요. 라면,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칠순잔치상이 뒤집혔어요. 아버지의 생일상이 17년의 시간이 단 한 번에 엎어진 거였죠. 강대풍은 핏기 없는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조기래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시아버지 강만석은 벌개진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명품 슈트를 빳빳하게 차려입은 차남 내외,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나타났던 삼남 내외. 모두가 석상처럼 굳어버린 채 장남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 아내 이정숙도 있었습니다. 겨우 태어난 몸으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대풍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요? 제가 차린 칠순상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아버지의 생일상을 뒤집어 엎은 걸까요? 대체 17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숙의 손은 늘 이 모양이었어요. 손목에는 파란색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끝은 거칠게 트여 있었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기가 배어 있었어요. 대형 한바집 주방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7년이 된 손이었죠. 이정숙은 출근 전 새벽마다 반찬을 싸서 시댁 냉장고를 채웠어요.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시댁 주방에 들어가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생신 음식, 가족 모임 밥상, 계절마다 돌아오는 집안 행사, 강씨 집안 식구들의 상위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예외 없이 이정숙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금이라도 간이 달라지거나 전 색깔이 연하면 시어머니 조기래의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맏며느리가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맛이 이게 뭐야? 그 한마디가 17년 동안 이정숙의 등을 짓눌러 왔습니다. 남편 강대풍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1톤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는 화물 기사였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 굵은 마디의 손,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 그것이 강대풍이라는 남자였어요. 벌이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은 달랐어요. 차남 강중식은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했습니다. 정갈한 가르마에 명품 슈트를 걸치고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차고 어머니에게는 현금 봉투를 두둑이 쥐어드렸죠. 삼남 강소식은 대기업 최연소 상무였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늘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차가운 남자였습니다. 그 두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 조기래는 장남 내외를 서슴없이 깎아내렸어요. 빳빳하게 세운 보라색 파마머리를 흔들며 금태 안경 너머로 흘끗 쳐다보면서 말이죠. 강 원장은 이번에 또 차 바꿨다며? 우리 강 이사도 이번 달 용돈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알아? 근데 대풍이 넌 뭐야? 용돈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있어? 에이구 무능한 것들.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상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기죽지 않도록 눈물이 차올라도 뒤돌아서 삼켰죠. 그게 이정숙이 17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아버지 강만석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강만석은 항상 모시 적삼에 중절모를 쓰는 완고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훈장처럼 꺼냈죠. 상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전형적인 가부장이었어요. 칠순, 생애 70번째 해. 강씨 집안에서는 크게 차려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맏며느리의 몫이 되었어요. 시작은 둘째 며느리 박혜란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박혜란은 화려한 보브컷에 진주 목걸이가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네일아트가 된 고운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언제나 말이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칠순 상 얘긴데요. 이정숙은 주방에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중에도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귀에 폰을 끼고 말이죠. 형님이 매년 집안 행사 다 해오셨잖아요. 제일 잘 아시죠?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 이정숙은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박혜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해주시면 훨씬 잘 되잖아요. 저는 음식도 잘 못하고.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돈을 보낼 테니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는 말이기도 했죠. 이정숙은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셋째 며느리 최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긴 생머리에 필라테스 복장 위로 가디건을 걸치는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바빠서요. 가 입에 붙어있는 개인주의자였죠. 시어머니한테는 애교 섞인 용돈으로 환심을 사는 여우 같은 성격이기도 했어요. 형님, 저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요. 이정숙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행 준비하느라 요즘 야근까지 하고 있어요. 잔치상은 형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믿어요. 이해해 주시죠? 이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기념여행 준비 때문에 잔치상을 빠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슬며시 붙인 말, 형님을 믿어요. 이 말이 가장 교묘했죠. 믿는다는 말로 짐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절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영리한 부탁이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한번 고쳐매고 다시 싱크대로 돌아섰어요. 해야지. 어쩌겠어. 그게 이정숙의 결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칠순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정숙은 시장 두 곳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골랐습니다. 국거리용 고기, 잡채 당면, 생선전 재료, 나물 6가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어깨가 당겼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시댁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조기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고기 많이 샀어? 잡채 당면 충분해? 생선전 기름 좀 많이 써. 색이 연하면 보기 싫어. 이정숙은 네, 짧게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조기래는 지시 한마디를 더 얹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는 일은 없었어요. 강만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정숙은 혼자 주방에 서서 일을 시작했어요. 기름이 달궈지고 전이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정숙은 뒤집개를 쥔 채 몇 시간을 서 있었어요.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목이 찌릿찌릿했어요.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늦게 강대풍이 들어왔어요. 작업복에 기름 냄새를 묻히고 어깨를 내려뜨리고 현관에 들어선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 서서 다음날 준비할 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이 몇 시야? 11시요. 어서 씻어요. 밥 차려놨어요. 당신은? 저는 이것만 끝내고요. 강대풍은 아내의 손목 보호대를 내려다봤어요. 파랗게 감긴 보호대가 낡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을 씻으러 들어갔죠. 그것이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이미 경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손목 힘줄이 약해졌고 몸 전체가 심한 과로 상태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숙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달에만 시댁 식구들 생일이 2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가족 모임이 있었죠. 그 음식들, 그 상차림, 그 뒷정리가 모두 맏며느리의 몫이었어요. 이정숙은 한바집 주방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시댁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이 손을 놀렸어요. 몸이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죠. 칠순잔치를 열흘 앞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저녁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이정숙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버티려고 했어요.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버스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분 괜찮아요? 누가 좀 봐줘요.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이 이정숙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동식 침대 위에 누운 이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심한 과로입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요. 몸 전체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절대 안정.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딸 강하늘이 먼저 도착했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오자마자 달려온 거였죠. 응급실 커튼을 젖히고 엄마를 본 순간 15살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이정숙이 겨우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강하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엄마의 손. 보호대가 감긴 거칠고 굵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15살 아이는 그 손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찔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대풍이 뛰어들어왔어요.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현장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온 거였어요. 아내를 본 순간 남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참는 얼굴이었죠. 이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일찍 챙겼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내가 뭘 한 거야. 강대풍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정숙은 말없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병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강하늘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남편과 아내만 남았습니다. 강대풍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칠순 준비 나한테 맡겨. 이정숙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당신이요?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당신은 그날 몸만 와. 이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피곤하고 그을리고 굵은 손마디를 가진 그 얼굴을요. 저 눈빛은 17년 중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무리 안 해. 강대풍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화면이 흔들렸어요. 강대풍이 고개를 돌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조용히 눈빛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 조기래였습니다. 강대풍이 폰을 손에 쥐었어요.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받기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에서 먼저 터져나온 건 며느리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 점의 온기도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야, 정숙이 어디 있어?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와서 칠순 상 준비 안 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강대풍의 손이 폰을 쥔 채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어요. 야,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꿈을 대는 거야? 칠순이 코앞인데 당장 와서 움직여야지. 아픈 척은 무슨 멀쩡한 사람이. 강대풍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댄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내 이정숙은 그 순간 링거줄이 꽂힌 팔을 들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알아챈 거였죠. 여보, 나 받을게요. 하지만 강대풍은 이미 몸을 돌려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굵고 눌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대풍입니다. 수화기 건너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조기래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대풍이냐? 정숙이 어딨어? 왜 내가 받아?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응급실? 왜 응급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강대풍의 턱이 굳었어요.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버스 안에서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챙겨야지. 그래서 언제 올 건데? 칠순 상 준비는 누가 해? 그 말이 강대풍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응급실이라는 말도 들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언제 올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칠순상은 누가 하냐는 것이었어요. 강대풍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낮고 단단하던 목소리에 17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언제 오냐는 거잖아요. 상 준비는 누가 하냐고. 그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야, 이 새끼야. 말투가 뭐야? 어머니. 강대풍의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로 터져나갔어요. 이정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다 같은 자식 아닙니까? 중식이도 아들이고 소식이도 아들이고 저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내외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매번 행사 때마다, 생일 때마다, 모임 때마다. 왜 항상 우리 내외만 나와서 다 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장남이면 해야지. 중식이도 아들이고 소식이도 아들입니다.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대풍은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한 손은 폰을 쥐고 다른 손은 주먹을 말아진 채였어요. 어머니, 돈이 자식보다 중요합니까? 중식이가 돈 잘 번다고 더 예쁘고 소식이가 좋은데 취직했다고 더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아들도 아닙니까? 네가 뭘 해줬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용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줘본 적 있어? 어머니, 중식이 형제가 매달 얼마씩 챙겨주는지 알아? 넌 뭘 한 적 있냐고. 강대풍의 이가 갈렸습니다. 저는 돈 대신 몸으로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17년 동안 몸으로 드렸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몸은 무슨, 그게 며느리 의무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17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장을 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무를 다듬고 또 전을 부치고 그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강대풍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칠순상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 칠순상이 먼저야. 네가 제대로 먹고 살면 내가 며느리한테 의지하겠냐?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 그게 어머니 아들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래, 잘못이야. 자식된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놈의 새끼가. 못난 놈의 새끼. 그 말이 응급실 복도를 가르고 들어왔어요. 이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강하늘이 자판기 음료를 손에 쥔 채 막 커튼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터져나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은 거였습니다. 15살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강대풍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게 느껴졌죠. 그 입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끓고 있었는지는 아내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와서 준비 안 하면 네가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 당장 갚아. 알아들어? 이번 주 안에 당장 갚아. 협박이었습니다. 2천만 원. 트럭이 고장났을 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던 돈이었어요. 그 돈을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이 순간 무기가 되어 날아든 거였어요. 강대풍의 손이 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충혈된 눈이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17년치를 단 한 번에 남김없이 퍼붓고 싶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이정숙의 손이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링거줄이 당겨질 정도로 몸을 일으켜 세운 이정숙이 남편의 손에서 폰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빼냈어요. 여보, 나 받을게요. 강대풍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정숙이 폰을 귀에 댔어요. 어머니, 저 정숙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조기래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지금 잠깐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금방 갈게요.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이정숙이 얼마나 입술을 꾹 눌러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 끊을게요. 이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대풍은 주먹을 쥔 채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 한쪽이 잘게 떨렸습니다. 이정숙이 남편의 주먹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여보, 앉아요. 앉으라고요. 강대풍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큰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하늘이 커튼을 조용히 젖히고 들어왔어요. 음료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15살 아이는 아버지의 눈이 빨갛다는 것을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게 이 집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강대풍은 음료캔을 두 손으로 쥔 채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울리는 안내방송. 응급실은 분주했지만 이 세 사람이 있는 커튼 안은 조용했어요.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쌓였죠. 강대풍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말하고 싶었겠다. 말했잖아. 이정숙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속 시원하진 않죠? 강대풍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는 괜찮아요. 오늘 여보가 대신 말해줬으니까. 고마워요. 강대풍의 눈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이번엔 작고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미안해.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왜 몰랐어. 당신 탓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당신이 손목 보호대 하고 나가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못 막은 거잖아.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시댁 눈치 봐야 하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러진 거잖아. 내 탓이야. 이정숙이 손을 뻗었어요.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당신 탓 아니에요. 정수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나 다 알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거 17년 동안 하루도 게으른 날 없었잖아요. 나 다 봤어요. 강대풍이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못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강대풍은 그 한 문장을 듣고 턱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강하늘이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얹히는 방식은 부드러웠어요. 세 사람이 그렇게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번엔 이정숙의 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 강대풍의 표정이 굳었어요. 둘째 며느리 박혜란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직접 받았어요. 네, 동서. 어쩐 일이에요? 박혜란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고 말은 언제나 둥글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항상 칼날이 서 있었죠. 형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형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 그래서 칠순상은 어떻게 돼요? 제가 돈 보내드렸잖아요. 그걸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신경 쓰게 하세요? 이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냈으니 됐다는 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누가 장을 보고 누가 주방에 서고 누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박혜라는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셋째 동서랑도 통화를 했는데요.
급하면 셋째 동서 보고 좀 가보라고 했더니 걔도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대요. 어떡하죠? 방법이 없네요? 강대풍이 그 말을 들으며 폰을 빼앗으려다 멈췄어요. 이정숙이 눈으로 남편을 막았습니다. 형님이 힘드시더라도 좀 더 고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어머니도 기대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형님이 고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형님만 믿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강대풍이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숙이 폰을 내려놓으며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응급실 창문 너머로 바깥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강대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료캔을 내려놓고 작업복 소매를 한번 걷어 올렸어요. 여보. 이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마. 쉬어. 칠순 준비는 내가 다 할게. 여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몸만 데리고 그날 가면 돼.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 강대풍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충혈된 빨간 눈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흔들리던 것이 비로소 방향을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다 준비해 갈게. 믿어. 여보, 나 오늘 늦을 수 있어. 하늘이 데리고 먼저 자도 돼. 이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저 눈빛 뒤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17년을 함께 살았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보다 이 남자를 한 번쯤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강대풍이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서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대풍은 강하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엄마 옆에 있어. 응, 아빠. 근데 아빠 어디가? 금방 와. 아이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강대풍은 몸을 돌렸어요. 작업복 등이 커튼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링거가 천천히 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고 환하게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강하늘이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모르겠다. 이정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나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강대풍의 낡은 1톤 트럭이 응급실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미등이 깜빡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정숙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오늘 뭔가를 결심했다는 것을요. 강대풍의 트럭이 밤길을 달렸습니다. 국도 가로등이 차창 너머로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달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핸들을 쥔 손이 굵고 단단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눈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오래되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었죠. 강대풍이 16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만석의 사업이 무너진 건 그의 초였어요. 보증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이 넘어갔고 가게가 사라졌어요. 남은 건 빚과 식구들 뿐이었죠. 어머니 조기래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중학교 3학년이던 중식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소식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남 강대풍은 학교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날랐어요. 해가 뜨면 신문을 돌렸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공사장 자비를 띄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고 굽고 다시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굳은 살이 지금도 강대풍의 손에 남아 있었어요. 그 돈으로 중식이 학원비를 냈습니다. 소식이 교복을 샀어요. 어머니 약값을 댔고 아버지 담뱃값을 챙겼습니다. 집 월세가 밀리면 강대풍이 먼저 뛰어다녔어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흘러갔습니다. 강대풍이 버는 돈은 집안으로 들어갔고 강대풍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20살이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식이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진 뒤였습니다. 물론 그 형편을 나아지게 한 건 강대풍이 10년 가까이 허리를 굽힌 덕분이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소식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명석하고 빠른 아이였어요. 승진도 빨랐죠. 최연소 상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 어머니 조기래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강대풍은 그때 트럭을 몰고 있었어요. 화물을 싣고 전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졸업식에도 못 갔어요. 납품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도 트럭 아니었어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다였어요. 다 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했어도 식구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강대풍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동생들이 잘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집안 모임에 명품 슈트를 입고 나타난 중식이가 형을 보며 처음으로 눈빛을 바꾼 날이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조용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소식이가 형 내외가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날도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봤죠. 어머니 조기래가 강 원장, 강 이사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 앞에서는 한껏 기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남 내외를 깎아내리는 말을 스스럼 없이 꺼냈어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참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17년 동안 참았습니다. 화물 기사가 무슨 자격이냐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았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해드린다는 소리에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집안 행사라도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논리를 들을 때도 강대풍은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장남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트럭이 교차로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강대풍은 그 빛 속에서 핸들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학교도 못 나왔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여유 있는 살림을 차려주지도 못했어요. 딸에게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고 누가 묻는다면 강대풍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라고. 16살부터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 무게 위에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상무가 됐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못난 놈의 새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강대풍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소리가 났어요. 초록불이었습니다. 강대풍은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멈춰선 곳은 조그만 부동산 사무소 앞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밤이었으니까요. 강대풍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목록들이 보였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평수와 금액들이었죠. 강대풍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눈 안에서 뭔가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17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대풍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트럭 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단단한 글씨로요. 내일 할 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풍은 일찍 움직였어요. 병원에서 이정숙을 챙기고 딸 강하늘을 학교로 보낸 뒤였습니다. 이정숙은 퇴원까지 하루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강대풍은 그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중개인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강대풍은 개의치 않았어요. 의자에 앉으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처분하고 싶습니다. 중개인이 눈을 껌뻑였어요. 지금 사시는 곳이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그만 집이었어요. 넓지 않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빌라였습니다. 그러나 강대풍과 이정숙이 17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어요. 강하늘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기도 했죠.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세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중개인은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강대풍은 트럭에 올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강하늘이 학교에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강대풍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지려 하던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강대풍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딸의 학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트럭이 섰어요.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복 차림의 아이들 사이로 강하늘이 보였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다가 교문 앞에 선 아버지의 트럭을 발견한 순간 발을 멈췄어요.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고 강하늘은 아버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강대풍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딸의 머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아빠가 할 일이 많아. 좀 도와줄래? 강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도와? 일단 따라와.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걸었어요. 트럭이 아닌 걸어서였습니다. 학교 앞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향했어요.
강하늘이 아버지 옆을 걸으며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 지쳐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정한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아빠, 응?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지? 강대풍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래? 뭔가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 맞아. 강하늘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까지 인생을 좀 잘못 산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한테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강하늘이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빠가 못난 게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서 들었어. 강대풍이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못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아빠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강대풍은 잠시 멈췄어요. 이정숙이 딸에게도 그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는 말을 딸에게 해뒀던 거였어요. 강대풍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어깨를 한번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두 사람이 멈춰선 곳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강하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들어가. 여기서 뭐 할 건데? 일단 들어가. 두 사람이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대풍은 먼저 강하늘을 빵 코너 앞으로 데려갔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 강하늘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응. 먹고 싶은 거. 강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시지빵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딸기 우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하늘의 손에 빵과 우유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강대풍은 혼자 즉석식품 코너로 이동했어요. 김밥을 들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들었어요. 삼각김밥을 여러 개 집었습니다. 컵라면을 집었고 일회용 떡볶이를 집었어요. 도시락을 2개 집었습니다. 강하늘이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팔에 쌓이는 물건들을 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 이거 다 사는 거야? 응. 이게 다 뭐야? 일회용 접시도 있어? 찾아봐. 강하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빛을 한번 보고 그냥 일회용 접시 코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찾았어요.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도 있었습니다. 강하늘이 그것들을 집어서 아버지 팔에 얹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강대풍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계산원이 화면을 보며 금액을 불렀어요. 강대풍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강하늘은 그 옆에서 빵을 뜯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이거 다 병원에서 필요한 거야? 엄마 드리는 거야? 강대풍이 카드를 건네며 짧게 웃었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강하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묵직한 봉지를 두 손에 나눠쥐었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둑해져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늘은 딸기 우유 빨대를 빨며 아버지 옆을 걸었어요. 봉지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편의점 봉지 안에 든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응? 아빠 진짜 괜찮아? 강대풍이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둑한 골목에서 아버지와 딸이 눈을 마주쳤어요. 강대풍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야.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강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팔에 살짝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어요.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강하늘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칠순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이 태어난 건 칠순잔치 당일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이정숙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어요. 손목 보호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스스로 딛고 있었죠. 강대풍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어요. 잡아. 괜찮아요. 잡으라고. 이정숙이 남편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오후 햇볕이 따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오르려는 이정숙을 강대풍이 부축했어요. 이정숙은 차에 앉으면서 뒤쪽을 슬쩍 봤습니다. 커다란 편의점 봉지들이 트럭 뒤에 실려 있었어요. 어젯밤 강하늘이 아버지와 함께 들고 들어온 그 봉지들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물었어요. 여보, 저게 다 뭐예요? 이따 봐. 이따 보면 안 되잖아요. 칠순잔치상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당신이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 강대풍이 운전석에 앉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비했어. 저게 준비한 거예요? 응. 이정숙은 뒤쪽 봉지를 다시 봤어요. 편의점 비닐 봉지가 분명했습니다. 납작한 도시락 모양, 컵라면 형태가 비닐 안으로 비쳤어요.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여보, 설마, 걱정하지 마. 설마 저걸로 칠순상 차리는 건 아니죠? 강대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지를 보고 남편을 보고 다시 봉지를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단단했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너지려 하던 것이 완전히 굳어버린 눈빛이었어요. 이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하늘은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음악을 듣는 건지 그냥 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앞좌석을 힐끗 봤어요. 아버지 뒤통수를 보고 어머니 옆 얼굴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바깥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하늘은 어젯밤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을 봤습니다.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칠순상에 쓰일 거라는 것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건 저녁 칠순잔치 1시간 전이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강대풍이 트럭을 세우고 내렸어요. 봉지들을 들었습니다. 이정숙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하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나 잡아. 이정숙이 딸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조기래가 먼저 나왔어요. 빳빳하게 세운 보라색 파마머리, 금태 안경. 칠순을 맞아 평소보다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조기래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어요. 이제 와. 어제 와서 준비했어야지. 지금 당일에 뭘 어떻게 하려고. 강대풍은 봉지를 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 강만석이 못이 적삼에 중절모를 쓰고 나왔어요. 완고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놈아, 제일 한가한 놈이 이렇게 늦게 와서 어떻게 해. 빨리빨리 준비해야 강 원장이랑 강 이사가 편하게 오지. 얼른 해. 강대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부르시면 나오세요. 방해되시니까 방에 계시면 됩니다. 강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놈이 지금 뭐라고. 방에 계세요, 아버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대풍은 이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조기래가 뒤에서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강대풍의 뒷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진 거였죠. 두 노인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강대풍이 봉지를 내려놨어요. 이정숙이 따라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이 봉지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었어요.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샌드위치였어요. 삼각김밥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컵라면이 나왔고 일회용 떡볶이가 나왔어요. 도시락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회용 접시가 나왔고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이 나왔어요. 칠순상이었습니다. 강대풍의 손으로 차려진 칠순상이었어요. 이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왜 이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대풍이 몸을 돌려 아내를 봤어요. 오늘은 푹 쉬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칠순상이 이래도 돼요? 딱 수준에 맞는 대접을 할 거야. 여보, 오늘 나만 믿어. 단호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이정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남편의 눈을 봤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대풍이 딸을 봤어요. 하늘아. 강하늘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엄마 데리고 저쪽 방으로 가 있어. 부를 때까지. 강하늘은 잠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팔을 잡고 조용히 옆방으로 이끌었어요. 이정숙이 끌려가면서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진짜 이래도 돼요? 괜찮아.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강대풍만 남았어요. 식탁 위에 편의점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도시락 봉지가 번들거렸어요. 강대풍은 그것을 천을 덮어가렸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남 강중식이었어요. 명품 슈트에 고가의 스마트워치, 정갈한 가르마. 옆에는 보브컷에 진주 목걸이를 한 바퀴란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서면서 거실을 살폈어요. 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강중식이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늦게 오셨네요. 준비는 다 됐어요? 강대풍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은 채로 동생을 봤습니다. 왔어. 앉아. 어머니, 아버지는요? 방에 계셔. 이따 부를게. 중식이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혜란이 거실을 한번 둘러보다가 부엌 쪽을 봤어요. 형님, 음식은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기다려. 박혜란이 형님하고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강대풍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잠시 후 또 문이 열렸어요. 삼남 강소식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쪽 귀에 낀 채였어요. 옆에는 긴 생머리에 가디건을 걸친 최유리가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형, 나왔어. 상은 다 됐어? 강대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됐어. 앉아봐. 네 사람이 소파와 의자에 나눠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혜란과 최유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강중식이 스마트워치를 슬쩍 봤습니다. 강소식은 이어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대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나와.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강중식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만석과 조기래가 나왔어요. 두 노인은 아직도 눈총을 주며 장남을 째려봤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냐? 이게 무슨 칠순이야? 다 됐습니다. 강대풍이 식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덮어놨던 천을 걷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김밥이 보였습니다. 샌드위치가 보였어요. 삼각김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컵라면, 일회용 떡볶이, 편의점 도시락, 일회용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라간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이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3초쯤 됐을 때 강만석이 폭발했어요. 이 상놈의 새끼, 네가 이딴 식으로 불효를 해. 칠순 상이 이게 뭐야? 조기래는 식탁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한탄했어요. 내가 대풍이를 낳아서 키운 게 아니었는데 이걸 칠순 상이라고. 아이고. 강중식이 형을 봤어요.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심으로 이러는 거예요? 박혜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큰아주버님,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칠순인데. 소식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형,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최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을 보고 다시 강대풍을 봤어요.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강대풍은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천천히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생들, 동생 내외들. 17년 동안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입끝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왜요? 모두가 강대풍을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칠순상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고요했어요.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강만석이 주먹을 쥐며 다시 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대풍이 식탁 앞으로 손을 뻗었어요. 쾅! 식탁이 솟구쳤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날았어요. 삼각김밥이 튀었습니다. 일회용 접시들이 산산이 흩어졌어요. 라면, 국물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정숙과 강하늘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뛰어나왔어요.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조기래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강대풍은 쓰러진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가슴이 들썩였어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입을 막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강하늘이 엄마 옆에 붙어 섰습니다. 강대풍이 천천히 몸을 돌려 모든 식구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 하지 마세요. 식구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쓰러진 식탁? 바닥에 나뒹구는 편의점 도시락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라면 국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강대풍.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조기래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금태 안경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강만석은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중식은 형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강소식은 팔짱을 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박혜란과 최유리는 서로의 눈을 보다가 다시 강대풍을 봤어요. 방에서 뛰쳐나온 이정숙이 입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강하늘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강대풍은 쓰러진 식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 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강만석이 주먹을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지금 뭔 짓이야? 당장 치워. 치우라고. 강대풍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제 말 다 듣고 화내셔도 됩니다. 그 눈빛 하나에 강만석이 멈췄어요. 제가 16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강대풍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이 넘어가고 식구들이 굶게 생겼을 때요. 중식이는 중학생이었고 소식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날랐어요. 해 뜨면 신문 돌렸습니다.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공사장 자빌 뛰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놈이요. 강대풍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중식이 학원비 됐어요. 소식이 교복 샀습니다. 어머니 약감 드렸고 아버지 담뱃값 챙겼어요. 집 월세 밀리면 제가 먼저 뛰어다녔습니다. 조기래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강대풍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에 다시 입을 닫았어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당연하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변찮은 기술도 없어요. 운전이 전부였습니다. 트럭 끌고 전국 다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게 제 직업이 됐습니다. 강중식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강소식은 팔짱을 풀었다가 다시 꼈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식이는 의사가 됐어요. 소식이는 대기업 상무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다 같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대풍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차분하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잘 되고 나서부터가 달라졌어요. 중식이가 형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식이가 형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강 원장, 강 이사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저 내외를 깎아내리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강대풍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기억나십니까? 제가 22살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조기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남이면 티내지 말고 해야지. 그게 형 노릇이야. 그러셨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티내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17년 동안요. 강대풍의 눈이 이번에는 아내 이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누르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면서요. 제 아내가 17년 동안 이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한바집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시댁 음식을 만들었어요.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주방에 들어가 전을 부쳤습니다. 생신마다, 가족 모임마다, 행사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강대풍이 이정숙의 손목을 봤습니다. 파란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저 보호대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관절이 망가진 거예요. 몸이 한계에 온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나왔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고,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강만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강중식은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조기래의 얼굴이 굳었어요. 칠순 상 준비는 누가 하냐고 하셨습니다. 거실이 서늘해졌어요. 박혜란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최유리는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강대풍이 동생들을 봤습니다. 중식아, 강중식이 형을 봤어요. 너는 돈 보내면 효도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 형님, 저는 아니야. 중식이 내가 밥 한 번 하러 온 적 있냐? 상 한 번 차린 적 있냐?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이 집 주방에 들어온 적 있냐고. 강중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식아, 강소식이 형을 봤어요. 이어폰이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효율이라는 말 좋아하지. 뭐든지 효율적으로 하자고. 근데 형수가 쓰러진 건 효율적인 상황이야?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게 효율적인 거야? 소식이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네 둘 다. 강대풍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16살에 학교 그만두지 않았으면 너네 중에 의사도 없고 상무도 없어.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돈 벌어다 집에 넣지 않았으면 너네 대학 등록금도 없었어. 그걸 알면서도 화물 기사인 형이 창피한 거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두꺼웠어요. 강대풍이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 숨에 1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못난 놈이었습니다. 모두가 강대풍을 봤어요. 아내가 쓰러질 때까지 놔뒀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고 장남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제 가족보다 이 집안을 더 챙겼습니다. 그게 못난 거 맞아요. 이정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근데 이제 강대풍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못난 짓 오늘로 끝냅니다. 강대풍이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반듯하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A사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쓰러진 도시락들 옆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강만석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1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한가사 노동 청구 비용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 가족 생신 상차림, 월별 가족 모임 식사 준비, 청소, 설거지, 장보기. 17년치 계산했습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만 잡았어요. 조기래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숫자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무슨 청구 비용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면 계약서를 쓰셨어야죠. 조기래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걸 받을 것 같아?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뭐? 노무사 상담 이미 받았습니다. 가사 노동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강중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소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대풍이 이정숙과 강하늘을 봤어요. 가자. 이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하늘이 먼저 움직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대풍이 뒤를 따랐어요. 조기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대풍아, 너 지금 이러면 이 집안 발도 못 들여놔. 알아들어? 강대풍이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생들, 동생 내외들 모두 강대풍을 보고 있었어요. 강대풍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발 못 들여놓는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기래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 오늘 이후로 인연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이제 제 가족이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만석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러나 강대풍의 눈빛을 보고 다시 앉았습니다. 강중식이 말했어요. 형님, 지금 흥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저 지금 제일 냉정합니다. 강대풍이 동생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식아, 형 오늘 처음으로 냉정한 거야. 그때였어요. 강대풍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난 것처럼요. 아니,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몸을 완전히 돌려 거실을 마주봤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시댁 식구들 전체를 한번 쭉 훑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조기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만석이 눈을 껌뻑였어요. 강중식의 스마트워치 낀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강소식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박혜란과 최유리는 서로를 봤다가 다시 강대풍을 봤습니다. 이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강하늘은 아빠를 보다가 눈물이 맺혔어요. 소리 없이요. 강대풍이 말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조기래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강대풍이 그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우산을 빌려주려 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마라. 비는 반드시 온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가져다 드린 것들이 우산이었습니다. 다들 비가 안 온다고 하셨죠. 저는 무능하고 제 아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강대풍이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이제 비 오기 시작합니다. 우산은 저랑 같이 나갑니다. 조기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풍아, 야, 대풍아, 기다려. 강대풍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현관을 향해 등을 보인 채로요. 아들한테 빌려주신 2천만 원 아깝습니까? 저 종이에 적힌 노동 청구 비용이 그것보다 몇 배는 됩니다. 2천만 원 빼고 입금하세요. 이번 주 안에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어요. 강하늘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이 뒤를 따랐어요. 강대풍이 마지막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쓰러진 식탁, 바닥에 나뒹구는 편의점 음식들,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 17년 동안 굽혀온 고개를 이제는 들고 바라보는 자리였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낡은 빌라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이정숙이 강대풍의 팔을 꼭 잡았어요. 강하늘이 반대편에서 아버지 손을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댁 빌라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밤 공기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남편 팔에 기댄 채 걸었어요. 강하늘은 아버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17년 동안 쌓인 것이 오늘 저녁 단 한 번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정리된 거였습니다. 비로소 제대로요. 트럭 앞에 도착했어요.
강대풍이 조수석 문을 열어 이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이정숙이 차에 오르면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응, 괜찮아요? 강대풍이 짧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이정숙의 눈이 다시 차올랐어요.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름을 붙이자면 해방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하늘이 뒷자리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아빠, 로또 진짜야? 강대풍이 운전석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얼마나 됐어? 충분해. 강하늘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어요. 잘 됐다. 그 두 글자가 차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잘 됐다. 그 말이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무겁지 않았어요. 강대풍은 핸들을 쥔 채 앞을 봤습니다. 이정숙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하늘은 뒷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그 청구서 진짜로 넣을 거예요? 넣어야지. 노무사 상담 진짜 받은 거예요? 받았어. 이정숙이 잠시 침묵했어요. 얼마 나왔어요? 계산하니까. 강대풍이 잠깐 눈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당신이 알면 기절할 것 같아서. 이정숙이 픽 웃었어요. 17년 만에 마음 가볍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대풍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이정숙이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로또 당첨 통보를 받은 건 2주 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정숙에게도 강하늘에게도요. 혼자 조용히 확인하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집을 파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늘이었습니다. 강대풍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중식이와 소식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나르던 자기 자신이 생각났어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가족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강대풍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라가 시세대로 팔렸어요. 생각보다 빠른 거래였습니다. 강대풍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그 돈과 당첨금을 합쳐 강대풍은 새 집을 받습니다. 아내 이정숙이 오래전에 한번 말한 적 있었어요. 언젠가 넓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주방이 넓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이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이정숙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지나가듯 한 말이었으니까요. 강대풍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 곳을 보여줬습니다. 강대풍은 두 군데를 보고 결정했어요. 넓은 거실, 채광이 좋은 주방, 딸 방이 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날, 이정숙은 새 집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넓었습니다. 햇볕이 거실 바닥까지 환하게 들어왔어요. 주방이 넓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정숙이 주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요. 강대풍이 뒤에서 아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때?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 응.
그 한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는 강대풍만 알았어요. 강하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여기 내 방이야? 응. 진짜? 나만 쓰는 거야? 응. 잠시 조용하더니 강하늘이 다시 소리쳤어요. 아빠 최고야. 강대풍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정숙도 웃었어요. 같이 나란히 오래 웃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지 며칠 후 강대풍이 강하늘을 불렀어요. 하늘아, 예술고 가고 싶다고 했지? 강하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근데 돈이. 바이올린 선생님 알아봤어. 다음 주부터 레슨 시작하면 돼. 진짜? 악기도 봤어. 같이 고르러 가자. 강하늘이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빠. 응. 나 꿈 이루면 아빠 이름으로 첫 공연할게. 강대풍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은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손이 새벽마다 우유를 나르고 공사장을 뛰던 손이었어요. 트럭 핸들을 17년 동안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딸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강대풍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오랜 화물 기사 생활 동안 전국을 누비며 쌓아온 인맥이 있었어요. 현장 사람들, 건설 관계자들, 자재 납품업자들, 그들이 강대풍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이 적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회사를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연락이 왔어요. 처음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왔습니다. 트럭을 몰 때 다져온 신뢰가 고스란히 사업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정숙은 한바집 주방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대풍이 말했어요. 쉬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요? 응.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이정숙이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남한테 차려주는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강대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 이정숙이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풀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칼을 잡았어요. 그 손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가볍게 쥐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기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대풍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이정숙은 읽지 않았습니다. 강중식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중식이에요. 통화 가능해요? 강대풍은 차단했습니다. 강소식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나야. 한 번만 얘기하자. 차단했어요. 박혜란이 이정숙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 혜란이에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요. 이정숙이 그 메시지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단했어요. 거처를 옮겼으니 주소도 달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어디로 이사했는지, 어디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동 청구 비용 건은 법대로 진행됐어요. 노무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시댁에서 어이없다며 무시했어요. 강대풍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이 흔들렸어요. 조기래가 강중식을 불렀습니다. 원장아,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좀 해결해줘야겠다. 강중식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 며느리가 집안일 한 걸 돈으로 받겠다는 게 말이 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대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원까지 가면 시간도 돈도 다 들어요. 조기래가 소식이를 불렀습니다. 소식아, 내가 좀 알아봐라. 강소식이 왔어요. 형이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건 제가 부려먹은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부려먹으신 거잖아요. 조기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놈이. 저도 억울해요. 제가 형수님한테 뭘 시킨 게 있어요? 강중식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희가 직접 시킨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미를 팔아? 팔고 자시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면 어머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조기래가 안경을 벗으며 눈을 눌렀습니다. 강만석이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할멈,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조기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대풍이 그놈이 뒤끝은 없는 놈인데 지금 와서 그 소리가 나와요? 아니, 내 말은. 됐어요. 조기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강만석과 두 아들이 남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중식이 스마트워치를 내려다봤어요. 강소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만석이 중절모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강대풍이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있었고 밥상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어요. 그해 겨울이 됐습니다. 강대풍의 인테리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계약이 쌓였습니다. 직원을 뽑았어요. 강대풍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침을 차렸어요. 처음으로 강대풍이 이정숙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앉았어요. 뭐예요, 이게? 아침. 당신이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튜브 봤어. 이정숙이 웃었습니다. 강대풍도 웃었어요. 강하늘이 방에서 나와 식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차린 거야? 이거 먹어도 돼? 아, 농담이야, 농담. 세 사람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 아니었어요. 넓은 주방에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행복한 것 같아요. 강대풍이 아내를 봤습니다. 나도. 짧은 대화였어요.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17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강하늘은 예술고 입시를 준비했어요.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활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강대풍은 퇴근하면 딸 방 앞에 서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딸이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삐걱거리다가 조금씩 고와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강대풍은 생각했어요. 이게 좋은 거구나. 내 식구가 잘 되는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17년 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지만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고 장남이라는 이름을 지키느라고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댁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조기래가 노동 청구 비용 소송건으로 몇 달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중식과 강소식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어요. 박혜랑과 최유리가 시댁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강대풍이 있어서 유지되던 것들이었어요. 밥상이 없으니 모임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없으니 가족이 없었어요. 돈으로 사온 효도는 돈이 오가는 동안에만 효도였습니다. 몸으로 쌓아온 시간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대풍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어요. 17년 동안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들이 그 사람이 사라지자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강대풍은 이정숙을 봤어요. 이정숙은 요리학원 숙제인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손이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대풍이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